안녕하세요. 버려질 뻔했다가 통쾌하게 버리고 온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잘 믿는 편이었어요. 엄마가 늘 사람은 겉만 봐선 모른다. 끝까지 겪어봐야 안다. 그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컸는데 정작 저는 그 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산 것 같아요. 저는 첫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게 벌써 한참 됐는데요. 그러고 딸 하나 키우면서 살았죠. 그러다 8년 전에 다 늙어 무슨 주책인가 싶으면서도 한 사람을 만나 새 가정을 꾸렸어요. 주변에서 다들 잘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비밀의 문을 여는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참 어리석었구나 싶어서 부끄러운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도 제 이야기가 작은 거울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부터 말씀드려야 이 이야기가 와닿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가난한 집 맏딸로 태어났어요. 아래로 동생이 넷이었으니 맞이인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동생들 똥기저귀 갈고 밥 짓고 엄마 대신 집안일을 도맡았죠. 공부도 곧잘 했는데 우리 형편에 무슨 대학이에요? 고등학교 마친 게 제 학력의 전부예요. 그래도 셈은 빨라서 학교 졸업하자마자 방직 공장에 들어갔어요. 실밥 먼지 풀풀 날리는 그 공장에서 몇 해를 일하고 그 다음엔 그 식당 주방에서 또 몇 해를 일했죠. 어딜 가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집 맏딸은 손이 참 야물어. 명숙이 없으면 저 집 안 돌아가. 그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배운 것도 없고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는 사람이 인정받을 길이라곤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동생들 학비 대주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니 어느새 저는 혼기를 놓친 노처녀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먼저 간 첫 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참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적어도 속이 깊고 저를 늘 고생만 한 사람이라고 이제부턴 내가 뭐든 다 해주겠다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만나 우리 딸 낳고 산 그 몇 년이 제 인생에서 제일 좋은 시절이었죠. 그런데 복이라는 게 참 야박하더라고요.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갑자기 폐병을 앓더니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사실 저도 남편 가고 무너질 것 같았지만 품 안에 어린 딸이 있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그때 이를 악물고 결심했어요. 우리 딸한테 두 번 다시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안 주겠다. 그 다짐이 어찌나 독했던지 나중엔 그게 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식당 일, 파출부 일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억척스럽게 딸 하나 잘 키워 대학 보내고 번듯하게 직장 잡는 것까지 다 봤죠. 우리 딸이 시집 가던 날 속으로 그랬어요.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으니 여한이 없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은 인생이 그렇게 조용히 저물어 갈 줄 알았죠. 딸을 시집 보내고 큰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았어요. 자식 키울 땐 몰랐는데 떠나보내고 나니 그렇게 적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외로움이라는 게 사람을 참 못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무렵에 주변에서 한 사람 이야기가 자꾸 들려왔어요. 사업체를 꽤 크게 하는 사람인데 저랑 같은 처지로 혼자 된 지 오래라면서 다들 입을 모아 그랬어요. 그 양반 한번 만나봐. 외로운 사람들끼리 친구라도 하면 좋지. 그만한 사람 없다니까. 처음엔 펄쩍 뛰었죠.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 부끄럽지도 않냐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외로우니까 자꾸 그 이야기에 귀가 가더라고요. 결국 그 뒤에 자연스럽게 자리가 만들어져서 만나봤어요. 그런데 말로 듣던 것보다 사람이 점잖고 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책임감 하나는 있는 놈입니다.
저랑 살면 별다른 걱정은 안 하고 살 거예요.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평생을 혼자서 다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한테 책임져 주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연 건 우리 딸한테 남편이 하는 모습이었어요. 당신 딸이면 내 딸이지. 내가 비어있던 아빠 자리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빠 없이 자란 우리 딸한테 늦게라도 아버지 노릇 해줄 사람이 생긴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말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한 번은 우리 딸이 밖에서 차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니었는데 상대편이 어찌나 험하게 나오던지 전화기 너머로 우리 딸 목소리가 다 떨리더라고요. 저까지 다리가 후들거려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기를 받아들더니 그 길로 뛰쳐나갔어요. 상대편이랑 따질 거 따지고 보험 같은 복잡한 것까지 다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오더라고요. 그날 남편이 딸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이 말을 했어요.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이런 건 아빠가 다 알아서 하면 되니까 넌 걱정하지 마.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다 뭉클하더라고요. 그날 우리 딸 눈빛이 달라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동안은 어색해하던 애가 그날부터 이 사람한테 슬그머니 기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안에 듬직한 남자가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한 집에서 살아보니까 겉으로 보이던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걸 못 견뎠어요. 뭐든 자기가 쥐고 흔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처음엔 그게 좀 답답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그 덕에 식구들이 어려움 없이 지내는 좋은 점도 있긴 있더라고요. 돈 문제로 머리 아플 일이 없었고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척척 굴러갔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좀 더 시간이 지나니 심해져서 반찬 하나, 집안 살림 하나까지도 다 자기 방식이 있어서 거기서 조금만 어긋나도 며칠씩 입을 꾹 닫아버렸어요. 꼭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싸늘하게 말을 안 해요. 그 침묵이 사람을 얼마나 옥죄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저는 어느새 그의 눈치를 살피고 있더라고요. 오늘 기분이 어떤가? 뭐가 거슬리진 않았나? 늘 살얼음판 걷듯이요. 나중에는 통장이며 집, 살림에 관한 모든 걸 전부 그이가 쥐고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었죠. 그땐 그게 이상한 줄도 몰랐어요. 남자가 다 책임지겠다니 그런가 보다. 듬직하다. 그렇게만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살면서 제일 답답했던 건 자기 일에 대해 도통 입을 안 연다는 거였어요. 회사 일로 안 좋은 일이 있는 날은 집안 공기가 싸늘했고 좋은 일이 있는 날은 또 기분이 날아갈 듯했죠. 그날 남편 기분이 회사 일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정작 무슨 일인진 한마디도 안 해줘요. 궁금해서 슬쩍 물어보기라도 하면 칼같이 끊어버렸죠.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집안일은 집안일이야.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공과 사 구분이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회사에 잠깐 들르는 것조차 못하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한 번은 남편이 도시락을 두고 갔길래 갖다 주려고 회사 앞까지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어찌나 화를 내던지 저도 놀랐어요. 누가 말도 없이 회사로 오랬어. 내 일터에 당신이 왜 와? 다신 오지 마. 그러다 보니 그 뒤로는 회사 근처엔 얼씬도 안 했어요. 남편 일은 늘 저한테 비밀의 영역 같은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직원 한 사람이 서류를 주러 집에 들른 일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 저는 모처럼 회사 사정을 아는 사람을 만나 궁금한 게 어찌나 많던지요. 차 한 잔 내주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우리 남편이 회사에선 어떤 사람이냐, 직원들한테 잘해주냐, 그런 시시콜콜한 것들요.
그 직원이 처음엔 좋은 말만 하더라고요. 사장님 빈틈없으시다.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하신다. 그러다 무슨 이야기 끝엔가 이 말을 흘리는 거예요. 아이 근데 사장님이 사람을 잘 안 믿으세요. 옛날에 격리 보던 분이 회사 돈을 들고 간 적이 있었다더라고요. 그 일 있고부터 더 철저해지셨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못 믿고 돈에 그렇게 빈틈이 없구나. 한번 크게 되었으니 그럴만도 하지. 그렇게 혼자 납득하고 말았죠.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 한마디가 나중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진실의 첫 단추였다는 걸요. 저는 직원이 흘리고 간 그 말을 그냥 흔한 옛날 이야기쯤으로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제 인생에 전부나 다름없는 우리 딸이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게 지금 우리 사위예요. 처음 인사하러 온 날 저는 눈빛부터 봤어요. 사람 눈은 절대 거짓말을 못한다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그런데 사위 눈이 참 맑고 선했어요. 말도 또박또박하고 어른 앞에서 예의도 발랐고요.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가진 게 없었어요. 어려서 부모를 다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란 고아였거든요. 제 마음은 진작에 열렸는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사위 될 사람 이력을 듣더니 대뜸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근본도 모르는 놈을 어떻게 들여? 부모도 없이 자란 애가 뭘 보고 배웠겠어? 난 반대야. 저는 기가 막혔어요. 사람 됨됨이를 봐야지 부모 없는 게 무슨 죄냐고요. 그날부터 그 일로 남편이랑 어찌나 다퉜는지 몰라요. 제가 한마디 하면 그이는 두 마디로 받아쳤어요. 그러다 뒤에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하더라고요. 왜? 내가 친아빠가 아니라서 오버하는 걸로 보여? 친아버지였으면 반대 안 했다 이거지? 그 말을 듣는데 숨이 턱 막혔어요. 그동안 딸한테 친아빠처럼 대해주는 게 고마웠는데 하필 이럴 때 그 카드를 꺼내들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그 사이에 껴서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딸 편을 들자니 남편이 서운해하고 남편 편을 들자니 우리 딸이 불쌍하고요. 그렇게 집안 공기가 살벌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위가 우리 집에 왔고 남편이 또 특유의 싸늘한 말투로 한마디 했어요.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는 식의 듣는 사람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었죠. 저는 사위가 상처받을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사위가 고개를 똑바로 들고 이러는 거예요. 아버님, 그런 말씀 저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어려서부터 워낙 많이 듣고 자란 말이라서요. 근데 저 부모 없다고 함부로 안 살았습니다. 떳떳하게 누구한테도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건 제가 자신 있습니다. 목소리 하나 안 떨리고 의연하게 받아치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저 순하고 반듯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안에 그렇게 단단한 심지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부모 없이 험한 세상을 헤쳐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단단함요. 전 그날 사위한테 완전히 마음을 줬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딸 평생 책임지겠구나. 몇 개월 뒤 우리 딸은 사위랑 결혼했어요. 남편도 마지못해 허락은 했지만 끝내 사위를 살갑게 대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사위가 유독 제 남편한테만은 깍듯하면서도 어딘가 거리를 두더라고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둘이 마주 앉는 자리는 슬그머니 피하고요. 저는 그게 그저 결혼 전 받은 상처 때문이려니 했어요. 사위가 딸이랑 산 지도 어느덧 3년이 됐어요. 그동안 사위는 친자식보다 더 나았어요. 김장철이면 제일 먼저 와서 배추를 나르고 제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갈 일 있으면 만사제추 두고 달려왔어요.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사위가 없으면 안 돌아갈 정도였죠.
친정 부모 챙기듯, 아니 그보다 더 살뜰하게 절 챙겼어요. 한 번은 제가 환절기에 몸살이 나서 끙끙 앓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 딸한테는 바쁜데 괜히 걱정 끼칠까봐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위가 퇴근길에 죽이며 약이며 한 봉지 사들고 온 거예요. 제가 됐다고 뭐하러 이런 걸 사왔냐고 손사래를 쳤더니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이런 거 챙기는 게 자식돌이죠. 약이랑 죽 챙겨 드시고 푹 주무세요. 그러고는 제가 약 먹는 걸 다 보고서야 갔어요. 또 명절이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일 먼저 와서 무거운 거 다 나르고 전부 칠 때 옆에 앉아 기름내 맡아가며 도란도란 말동무까지 해줬어요. 그때마다 미안해서 그랬죠. 아유, 가서 그냥 좀 쉬어. 남자가 무슨 부엌일까지 다 해. 아이, 장모님 혼자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하세요. 저 이래봬도 손 빠릅니다. 다 시키기만 하세요. 명절 끝나고 갈 때면 제 손에 용돈 하라며 봉투 하나까지 쥐어주고 갔어요. 제가 한사코 안 받겠다고 해도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사드세요. 이건 제 마음입니다. 하면서 기어이 두고 가더라고요. 둘이 사는 거 뻔히 다 아는데 뭐 여유가 있겠어요. 그래도 늘 그렇게 살뜰하게 챙기는 걸 보면 마음이 짠하면서도 고마웠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부러워했죠. 저 집은 사위야는 잘 봤어. 친아들이 저렇게 하겠어? 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어요. 우리 사위만한 사람이 어디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한 반년쯤 전부터였을까요? 사위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느낀 건 제 생일이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거른 적 없이 나서서 챙기던 사위가 그 해엔 일이 있다며 못 온다는 거예요. 목소리도 어딘가 힘이 없었고요. 저는 서운하긴 했지만 바쁜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우리 딸한테 들으니 사위가 밤마다 베란다에 나가서 한참씩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랑 통화하느냐고 물으면 회사 일이라고만 하고 인기척이 나면 황급히 끊어버린다고요. 게다가 통장에서 매달 적지 않은 돈이 어디론가 빠져나가는데 그게 어디로 가는지 딸도 모른대요. 그래도 딸은 사위를 믿는 눈치더라고요. 엄마, 요즘 그 사람 사업이 어려워서 그래. 스트레스 받아서 예민해진 거야. 별일 아니야. 저는 그 말이 믿업지 않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돈이 매달 그렇게 빠져나가는 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싶었거든요. 예, 그래도 돈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지. 어디 쓰는 건지 한 번을 안 물어봤어? 부부간에 그런 걸 모르고 어떻게 사니? 제가 답답해서 다그쳤더니 우리 딸이 한참을 망설이다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도 왜 안 물어보고 싶겠어. 근데 그 사람 뭔가 힘든 일 있으면 더 입을 꾹 닫아버려. 평소엔 안 그런데 요즘 그 얘기만 꺼내려고 하면 표정이 확 굳어. 괜히 캐물었다가 더 멀어질까봐 나 그게 무서워서 못 물어보겠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우리 딸도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 제가 남편 눈치 보면서 살얼음판 걷듯 살아온 그 꼴을 우리 딸이 똑같이 겪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엄마한테 꼭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알았지? 우리 딸은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어요. 저도 그 이후로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고요. 근데 그때는 확실한 게 잡히지 않으니 그게 더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돈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사위는 입을 닫고 딸은 그 사람 눈치만 보고 뭔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손에 잡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도 설마 우리 사위가 무슨 큰일을 저지르겠나 싶어 마음을 다독였죠. 그러다 얼마 안가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날 사위가 우리 집에 왔어요. 딸이랑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요. 저는 모처럼 사위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드느라 부엌에서 바빴어요.
고기 삶는 냄새가 집안에 구수하게 퍼지는데 문득 거실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텔레비전만 혼자 떠들고 있고 사람 기척이 없더라고요. 박서방 없어? 자네 어디 갔나? 대답이 없었어요. 딸은 잠깐 마트에 뭐 사러 나간 참이었고요. 화장실인가 싶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는데 전 그만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어요. 남편 서재문이 빼꼼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서재로 말할 것 같으면 남편이 평소에 누구도 함부로 들이지 않는 방이에요. 저조차도 청소할 때 아니면 잘 안 들어가요. 들어가도 뭐 하나 손대면 큰일 나거든요. 내 물건에 손대지 마. 순서 다 흐트러져. 하는 사람이라 전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괜히 주눅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문이 열려 있고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조심조심 다가가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사위였어요. 사위가 그 방 한가운데 서서 책장이며 서랍을 열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둘러보는 게 아니었어요. 책장 뒤편으로 손을 넣어 더듬어 보고 책들을 슬쩍 빼서 뒤를 확인하고 맨 아래 서랍을 소리 안 나게 살살 당겨보고 꼭 뭘 찾는 사람처럼요. 그 진지한 옆모습이 어찌나 낯설던지 제가 지금껏 봐온 사위가 맞나 싶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한참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 인기척을 느꼈는지 사위가 흠칫하면서 획 돌아봤어요. 그 순간 사위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그런데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장모님, 부엌에 계신 줄 알았는데 자네 거기서 뭐해? 거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방인데.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좀 굳었나 봐요. 사위가 얼른 둘러대더라고요. 아, 그게 제가 나중에 아버님 서재를 좀 멋지게 꾸며드리고 싶어서요. 어떤 가구가 어울릴까, 책장은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 그런 것 좀 보고 있었어요. 아버님 생신 때 깜짝 선물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말은 그럴듯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이고 우리 사위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네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말이 하나도 안 믿기더라고요. 가구 자리를 보는 사람이 왜 책장 뒤편에 손을 넣고 서랍 속을 뒤지고 있겠어요? 그건 절대 가구를 보는 손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찾는 손길이었죠.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어요. 그래? 아이고 우리 사위가 별걸 다 신경 쓰네. 어서 나와, 밥 다 됐어. 사위는 멋쩍게 웃으며 서재를 나왔고 저녁 내내 평소처럼 살갑게 굴었어요. 그런데 저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꾸만 아까 그 장면이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서랍을 살살 당기던 그 조심스러운 손, 저랑 눈이 마주쳤을 때 스치던 그 당황한 얼굴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평생 따라온 제 직감이 자꾸만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캐고 있다. 우리 집에서 그것도 남편 서재까지 들어가서 몰래 뭔가를 찾고 있다. 가구 자리 봐준다는 건 핑계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어. 대체 뭘까? 우리 사위가 왜 남편 물건을 뒤지는 걸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동안 사위가 이상해진 게 단순히 사업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베란다에서 몰래 하던 전화, 매달 빠져나가던 돈, 그리고 서재까지 이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진 거라면 착한 줄만 알았던 사위가 우리 집안을 상대로 뭔가 꾸미고 있는 거라면 저는 그 생각을 떨치려고 애를 썼지만 한번 자리 잡은 의심은 좀처럼 떨어지질 않았어요. 며칠을 끙끙 앓다가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딸한테는 차마 말 못하고 혼자 흥신소라는 데를 찾아갔어요. 그런 데를 제 발로 찾아갈 줄은 평생 몰랐는데 사람이 답답하니까 별짓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처음 만난 박 실장이라는 사람한테 사정을 털어놨어요. 우리 사위가 요즘 행동이 수상하다. 뒷조사를 좀 해달라고요.
박 실장이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보통 며칠 따라다녀 보면 윤곽이 나와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처음 며칠은 별 소득이 없다는 보고만 왔어요. 회사 갔다가 집에 가고 별다른 게 없다고요. 저는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더 불안했어요. 뭔가 있는데 안 잡히는 건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지. 그러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도 사위 걱정에 마음만 졸이다 약 기운에 저녁 일찍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자다가 어렴풋이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머리맡에서 휴대폰이 윙윙 울고 있더라고요. 잠결에 누가 이 늦은 밤에 전화를 하나 싶어서 그냥 잘못 걸려온 거겠거니 하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그게 끊겼다가 또 울리고 끊겼다가 또 울리는 거예요. 그제야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 싶어서 부스스 일어났어요. 눈을 비비고 화면을 보니 박 실장이었어요. 부재중 전화는 3통이나 찍혀있고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새벽에, 그것도 이렇게 연달아 전화를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잠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가 기가 무섭게 바로 박 실장이 받았어요. 전화기를 손에 쥐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사모님, 주무셨어요? 몇 번을 걸어도 안 받으셔서. 아유, 미안해요. 약 먹고 잠들었더니. 무슨 일이에요, 이 새벽에? 사모님, 이거 아무래도 사모님이 바로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런 건 또 처음이라. 박 실장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이런저런 일을 많이 봐서 그런지 어지간한 일에는 잘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더라고요. 숨도 가빠 보였고요. 저는 그 떨리는 목소리에 덩달아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왜요? 뭔데 그래요? 우리 사위가 뭘 어쨌길래? 사모님, 끔찍하네요. 이거 좀 보세요. 제가 영상 하나 보내드릴게요. 사위분이 야산에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뭘 묻으려고. 네? 야산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산에 가서 뭘... 일단 보세요, 사모님. 제 입으로 설명을 못하겠어요. 직접 보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야산이라니. 박 실장이 보낸 영상을 떨리는 손으로 열어봤어요. 화면은 온통 깜깜했어요. 우리 집 뒤에 나지막한 야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였어요. 보니까 차 한 대가 불도 안 켠 채 서 있고 거기서 우리 사위가 내리더라고요. 손에는 삽이 들려 있었고요. 사위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익숙한 걸음으로 산을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어느 자리에 멈춰서서는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 속이라 뭘 하는 건진 정확히 안 보였어요. 땅을 파서 뭔가를 묻는 건지 아니면 묻혀있던 걸 꺼내는 건지 그저 사위가 뭔가 큼지막한 걸 안고 또 한 번 사방을 살피던 그 모습만 또렷했어요. 근데 그 눈빛이 제가 봐온 선한 사위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영상 속 박 실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거 한두 번 다닌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까지 보고 전 그만 손에서 핸드폰을 놓쳐버렸어요. 눈앞이 핑 돌다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새벽에 인적 없는 야산에서 삽을 들고 뭔가를 묻는 우리 사위. 머릿속에 온갖 끔찍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어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생각들요. 우리 딸은 이 사실을 아는 걸까? 저는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요. 그런데 가만히 누워만 있자니 더 미칠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그 자리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새벽 저 혼자 그 야산을 올라가 봤어요. 깜깜한 산길을 더듬더듬 오르는데 무섭기도 하고 무슨 짓인가 싶어 서럽기도 하더라고요.
영상에서 봤던 그 자리를 어렵게 찾아냈어요. 그런데 거긴 텅 비어 있었어요. 누군가 땅을 파헤친 흔적만 어지럽게 남아있고 가운데는 움푹 패여 있더라고요. 사위가 뭔가를 꺼내간 자리 같았어요. 저는 맥이 탁 풀려서 그 앞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그 빈 구덩이만 들여다봤죠. 헛걸음을 했구나. 늙은 게 새벽부터 무슨 청승인가 싶어서 서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문득 휴대폰을 다시 꺼냈어요. 박 실장이 보낸 그 영상을 한 번 더 돌려봤어요. 혹시 제가 자리를 잘못 찾은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화면을 몇 번이고 멈췄다 돌렸다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위가 삽질을 한 자리가 한 군데가 아니었어요. 영상 속에서 사위가 처음엔 이쪽을 한참 파다가 뭔가를 못 찾았는지 몇 발짝 옆으로 옮겨서 또 한 번 땅을 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앞에 텅 빈 이 구덩이 말고 바로 옆에 손댄 자리가 한 군데 더 있었던 거죠. 저는 영상 속 그 위치를 눈으로 어림잡아 견져봤어요. 큰 나무 한 그루를 기준으로 보니 옆으로 한 걸음쯤 더 가야 되는 자리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파보기 시작했어요. 변변한 연장도 없이 그냥 손에 잡히는 나뭇가지 하나로 흙을 긁어냈어요. 손톱 밑에 흙이 새카맣게 끼고 피부가 다 까지는데도 아픈 줄을 몰랐어요. 가슴이 어찌나 두근거리던지 이 안에 대체 뭐가 있을까? 없으면 어쩌나? 진짜 뭔가가 있으면 또 어쩌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 뼘쯤 파내려갔을까요? 끝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그 주변을 조심조심 손으로 파냈어요. 그러자 정말로 뭔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곰팡이가 쓸고 다 삭은 종이 뭉치였어요. 비닐에 쌓여 있었는데도 세월을 못 이겼는지 눅눅하게 젖어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장부였어요. 숫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또박또박하면서도 모가난 글씨체, 제가 모를 리가 없죠. 우리 남편 글씨였어요. 분명히 틀림없이 남편 글씨였어요. 그 옆에서 또 뭐가 나왔어요. 비닐에 겹겹이 쌓인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빛이 다 발해서 누런데 웬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얼굴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비닐 뭉치를 풀어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편지였어요. 그것도 한두 통이 아니라 세어보니 거의 100통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누렇게 바랜 편지지마다 똑같은 글씨가 빼곡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는데 그 내용이 어찌나 절절한지요. 당신이 한 약속 제발 지켜주세요.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애원하고 부탁하고 매달리는 말들 뿐이었어요. 몇 년에 걸쳐 쓴 것 같았어요. 처음엔 곱던 글씨가 뒤로 갈수록 흐트러지고 눈물이 번진 자국까지 있더라고요. 저는 그 편지 뭉치를 끌어안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서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장부 글씨는 분명 우리 남편 거예요. 이 사진도 편지도 다 남편의 옛일과 얽힌 것들이고요. 그런데 그걸 왜 사위가 이 야산에 들고 와서 묻고 있었을까요? 남편의 은밀한 비밀을 사위가 어떻게 손에 넣었으며 또 그걸 왜 이런 인적 없는 야산에 몰래 파묻으려 했을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순간 제 머릿속에 아주 무서운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어쩌면 사위가 남편한테 깊은 원한이라도 품은 게 아닐까.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 남편이 그렇게 모질게 굴었잖아요. 부모도 없이 자란 놈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그날 이후로 사위가 유독 남편한테 거리를 두던 것도 생각났어요.
혹시 그때 받은 상처가 곰고 골마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을 향한 원망이 커진 건 아닐까. 그래서 남편의 약점을, 이 치부를 어디서 캐내서 손에 쥐고 뭔가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동안 제가 알던 사위는 한없이 순하고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친어머니처럼 살뜰히 챙기던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다 가면이었으면 어떡하죠? 그 선한 얼굴 뒤에 누구도 모르는 무서운 속내가 숨어 있었던 거라면요? 남편 서재를 몰래 뒤지던 것도, 베란다에서 몰래 전화하던 것도, 매달 어디론가 빠져나가던 돈도, 이 모든 게 사위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무슨 계획의 조각들이라면 저는 그 종이 뭉치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을 주저앉을 뻔했죠. 이젠 사위가 무섭다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우리 딸이 저런 사람이랑 한 집에 산다는 사실까지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도통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분명한 건 이 서류와 관련된 사람은 사위가 아니라 제 남편이라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 사위는 대체 왜 이걸 파냈을까? 어디로 가져간 걸까? 그걸 알아야 했어요. 저는 다시 박 실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박 실장님, 사위가 대체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어디로 가는지 좀 알아봐줘요. 혼자서 이걸 다 구했을 리가 없어요. 박 실장이 며칠 더 따라붙더니 한 군데를 알아냈어요. 경기도 외곽 쪽에 있는 허름한 빌라였어요. 그것도 한두 번 간 게 아니라 요즘 들어 거의 매주 드나든다는 거예요. 박 실장이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거기 젊은 여자가 하나 살아요. 애도 하나 딸려 있고요. 사위분이 거기 갈 때마다 뭘 사들고 가더라고요. 두 사람 분위기가 좀 묘해요. 그 말을 듣는데 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젊은 여자의 애까지. 머릿속에 또 안 좋은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 바람인가? 야산이며 장부며 다 핑계고 실은 딴 살림을 차린 생각인가?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따져야겠다고요. 박 실장이 알려준 주소를 들고 전 그 빌라를 찾아갔어요. 낡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절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마치 올게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미 제가 누군지 아는 눈치였어요.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제가 뭐라 입을 때려는 순간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 왔어? 우리 사위였어요. 사위가 현관 쪽으로 나오다가 절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떨어질 뻔할 정도로요. 저는 그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분이 머리 끝까지 차올라 신발도 안 벗고 거실로 들이닥치며 말했어요. 그래, 어디 드러나 보자. 너희 둘이 무슨 사이인지 내 앞에서 똑바로 말해봐.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좁은 거실에 살림살이가 단출하더라고요. 한쪽 구석엔 5살쯤 돼 보이는 사내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저 우리 사위랑 그 여자만 노려봤죠. 자네 말해봐. 이 여잔 누구고 저 애는 지금 우리 딸 두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제 목소리가 떨리다 못해 갈라졌어요. 사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여자도 입을 꾹 다물고 고개만 떨궜고요. 두 사람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 침묵이 저를 더 미치게 했어요. 왜 말을 못해? 떳떳하면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자네를 어떻게 봤는데 떳떳하게 살았다는 말 하나 믿고 내 딸 보냈는데 자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 그제야 사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바람 피우다 들킨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사람은 보통 변명하거나 발뺌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뻔뻔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위 눈이 뭐랄까요? 깊은 슬픔 같은 게 가득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너무나 미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장모님, 사위가 겨우 입을 뗐어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제 입으로는 도저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 말을 못해? 이 마당에 말을 못한다는 게 말이 돼? 변명이라도 해야지. 장모님 부탁드려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말로 저 믿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다 정리되면 그때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안 됩니다. 장모님께 더 큰 상처가 될까봐 그래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장모를 앞에 두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근데 그 간곡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가 이상하게 거짓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 눈에도 사위가 지금 급히 거짓을 꾸며내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엄청난 걸 혼자 짊어지고 그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사람 같아 보였죠. 그래도 저는 쉽게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좁은 거실에 버티고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다그쳤어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당장 말해. 이 여자랑은 어떡할 거야? 우리 딸은 어쩔 셈이냐고? 그런데 아무리 닥달해도 두 사람은 끝내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사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여자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만 떨구고요. 제가 언성을 높였다. 나중엔 사정하다가 별짓을 다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버텼는지 몰라요. 나중엔 저도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머리가 핑 돌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래봤자 오늘은 아무 말도 못 듣겠다 싶었어요.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냥은 못 나가겠더라고요. 현관 앞에서 두 사람을 돌아보고 한마디를 똑똑히 남겼어요. 똑똑히 들어. 자네 우리 애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이 일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전까진 입 꾹 다물고 있으라고. 만약에 우리 딸이 알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았어? 사위가 작게 대답했어요. 그 여자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요. 저는 그제야 집을 나섰어요. 더 다그칠 힘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 눈빛에 차마 더 모질게 못하겠더라고요. 빌라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풀려서 몇 번을 휘청거렸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도무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여자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딘가 낯이 익은 거예요. 어디서 봤더라? 밤새 뒤척이다 벌떡 일어났어요. 침대 밑에 숨겨둔 그 야산의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빛바랜 사진 속 그 품에 안긴 어린아이.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숨이 턱 막혔어요. 사진 속 그 여자의 눈매가 오늘 빌라에서 본 그 젊은 여자랑 똑 닮은 거예요. 저는 그 길로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을 맞았어요. 도저히 더는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사위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지만 그 전에 제 속이 먼저 타들어갈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사진을 가방에 넣고 다시 그 빌라로 향했어요. 이번엔 사위 없이 저 여자랑 단둘이 마주 앉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이튿날 아침 다시 그 빌라 앞에 섰어요. 다행히 그날은 사위가 없는 시간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그 여자가 또 사색이 돼서 문을 열었어요. 또 오셨네요. 근데 전 드릴 말씀이 없어요. 됐어. 잠깐 얘기 좀 해. 자네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저를 들였어요. 좁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아이는 방에서 자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그 사진을 꺼내 여자 앞에 가만히 내려놨어요. 여자의 눈이 그 사진에 닿는 순간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 사진 본 적 있지? 아니 물어볼 것도 없겠네.
이 사진 속 이 여자, 이거 자네 어머니 맞지? 그리고 이 품에 안긴 아이, 이거 본인 맞잖아. 제가 그렇게 묻자 여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겨우 입을 열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엄마예요. 그리고 아기가 저 맞아요. 그럼 대체 누구야? 우리 남편이랑은 무슨 사이고 우리 사위는 또 어떻게 아는 거고?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가 상상도 못한 거였어요. 저희 엄마가요. 옛날에 어떤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셨대요. 그러다 그 회사 사장이랑 만나게 됐고요. 사장이 어머니한테 약속했대요. 책임지겠다고. 결혼하자고요. 그런데 엄마가 절 가지자 그 사람이 변한 거예요. 저는 그 회사 사장이라는 말에 이미 가슴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언젠가 집에 왔던 직원이 흘리고 갔던 말, 경리가 회사 돈을 들고 갔다더라 하던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요, 엄마가 임신한 걸 알고 엄마한테 누명을 씌웠대요.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요. 도둑년으로 몰아서 회사에서 내쫓은 거예요. 그래야 결혼을 안 하니까. 엄마한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면서 아주 교묘하게 발을 뺐대요. 여자 목소리에 울분이 차올랐어요. 그러면서 뒤로는 엄마를 그렇게 달랬대요. 애 낳아도 매달 돈은 보내주겠다고. 기다리라고. 그 말만 믿고 엄마는 혼자 절 낳으셨어요. 그런데 일이 좀 잠잠해지니까 그 사람이 싹 돌변했대요. 연락도 돈도 딱 끊고 엄마가 그 사람한테 편지를 수도 없이 썼어요. 약속 지켜달라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이 아이는 당신 핏줄이니까 봐달라고.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숨이 멎었어요. 야산에서 나온 수많은 편지, 절절하게 매달리던 그 사연들, 그게 다 이 여자의 어머니가 쓴 거였어요. 평생 도둑년 누명을 쓴 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그 모진 세월을 그렇게 편지로 토해낸 거였어요. 우리 엄마 그렇게 평생 혼자서 힘들게 저 키우다가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네 아버지 한 번만 찾아가 보라고. 살아생전 얼굴 한 번은 봐야 눈을 감겠다고. 여자는 그렇게 말하면서 또 울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 남편이, 그래도 8년을 같이 산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찾아갔어? 제가 겨우 물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보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 유언이니까 큰맘 먹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절 보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증거 있냐? 헛소리 마라. 난 그런 여자 모른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을 부르겠다고요. 친자식을 앞에 두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요. 제가 무슨 돈을 바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란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싶었던 건데. 그 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뭐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싸늘하게 돌아서던 그 사람.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던 남편 모습이 바로 그려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광경을 누가 봤어요? 여자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마침 그날 사위분이 처가에 들렀던가 봐요. 그분이 제가 쫓겨나는 그 모습을 다 봤대요. 대문 앞에서 제가 우는 걸 보고 따라 나와서 사정을 물어봤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위가 왜 그렇게 남편한테 거리를 두고 왜 갑자기 변했는지, 왜 그 야산을 팠는지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사위를 따로 불러냈어요. 조용한 찻집에 마주 앉았는데 사위가 절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제가 다 알고 왔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박서방, 그 여자한테 다 들었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왜 그 무거운 걸 혼자 짊어지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사위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단단하던 사람이 제 앞에서 어린애처럼 우는 거예요.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그 말을 전해요. 장모님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분인데 제가 말하는 순간 장모님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아버님 보내고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를 다 아는데 이제 좀 편해지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제 입으로 말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어요. 전 그동안 사위를 나쁜 쪽으로만 의심해서 남편 비밀을 들고 협박이나 할 천하의 몹쓸 놈으로 몰았는데 정작 사위는 저를 지키려고 그 모든 걸 혼자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털어놨어요. 사실은 내가 자네를 의심해서 사람을 붙였었어. 흥신소라는데 자네 뒷조사를 맡겼지. 그러다 자네가 한밤중에 그 야산에서 삽질하는 영상을 본 거야. 난 그걸 보고 자네가 무슨 끔찍한 짓이라도 한 줄 알고 까무러쳤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야산까지 올라가서 자네가 묻어둔 그 장부랑 사진을 다 파냈던 거야. 어떻게 거길 팔 생각했어? 제 말에 사위가 흠칫 놀라더니 이내 쓴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어머님, 그 자료가요, 지영씨도 모르고 있던 거였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 우연히 나온 거래요. 옛날 장부랑 사진이랑 그 편지들요. 사위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지영씨는 돈을 바란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누명이라도 벗겨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평생 도둑년 소리 들으며 사신 어머니가 너무 한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녔어요. 변호사도 찾아가 보고 옛날 회사 사람들도 다 수소문하고요. 근데 그걸 아버님이 눈치채신 것 같아요. 어디서 들었는지 지영씨가 그 일을 들쑤시고 다닌다는 걸 아신 거예요. 저도 좀 겁이 났어요. 아버님 성격에 이걸 아시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자료부터 없애버리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자료가 사라지면 지영씨 어머니 누명은 영영 못 벗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안전한 데다 숨겨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 야산이었어? 네. 마땅히 둘 데가 없었어요. 지영씨 집은 아버님이 알아내는 건 일도 아니고 저희 집도 그렇고요. 그러다 거기가 생각났어요. 사람도 잘 안 다니고 아무도 모르는 곳이니까. 그냥 일이 정리될 때까지 잠깐만 둘 데가 거기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묻으러 갔던 거예요. 설마 그걸 누가 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영상 속에서 사위가 뭔가를 안고 와서 땅을 파던 모습이요. 그건 끔찍한 일도 아니고 무서운 음모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 모녀의 한을 풀어줄 소중한 자료를 안전하게 숨기려던 거였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사위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왜 나한텐 말 안 하고 기다려달라고만 한 거야? 빌라에서도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자네가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자네를 무서운 사람으로 오해했지. 사위가 또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그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제 그만 숨겨. 나도 그 사람 비밀이 이렇게 많은 걸 까맣게 모르고 살았어. 8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말이야. 이 마당에 자네까지 뭘 숨기면 그건 날 위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나를 더 바보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다 말해. 그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제 말에 사위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큰 결심을 한 듯 무거운 입을 떼더라고요. 어머님, 그럼 이제 다 말씀드릴게요. 사실은요. 사위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야산에서 발견한 서류만큼 더 두툼한 게 있었어요. 아버님이 장모님이랑 갈라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재산을 다 빼돌려놓고 장모님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기려고요. 지영씨 어머니한테 그랬던 것처럼 장모님도 빈손으로 내치려고 한 거예요. 저번에 제가 아버님 서재 갔던 거 기억나세요? 그날 이 차명 재산 흔적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님이 워낙 빈틈없는 분이라 뭐 하나 잡으려면 그 방을 뒤지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그걸 알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장모님이 당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증거부터 찾아야겠다고 그렇게 모은 것들이에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종이 위에 빼곡한 그 숫자들이 저를 어떻게 버리려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도 8년이란 시간을 부부랍시고 살았는데 뒤에서는 헌신짝처럼 버릴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한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요. 전 그날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평생 사람 좋게 살아온 제가 난생 처음 독해지기로 한 거예요. 가만히 당하고만 살 순 없으니까요. 이튿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사위가 구해준 그 서류 뭉치를 들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모님, 이거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이중장부의 차명 재산까지. 이 정도면 재산 분할해서 사모님이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분이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게 입증되면 사모님 몫을 제대로 받아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황혼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을 청구했죠. 남편은 펄펄 뛰면서 변호사를 사고 어쩌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사위가 갖고 온 이중장부가 모든 걸 말해줬거든요. 차명으로 빼돌린 재산이 줄줄이 드러났고 남편이 저 몰래 무슨 짓을 해왔는지가 밝혀졌어요. 법정에서 남편은 끝까지 발뺌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 장부 앞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았죠. 결국 저는 평생 제 이름으로 단 한 칸도 없던 그 재산의 정당한 몫을 되찾았어요. 그 큰 집도 그동안 모은 재산도 절반은 제 몫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차명으로 빼돌린 재산까지 다 들통나는 바람에 오히려 더 큰 곤욕을 치렀어요. 세금이며 뭐며 줄줄이 문제가 터졌고 그 과정에서 평판도 다 떨어졌죠. 평생 돈 하나 보고 사람을 짓밟으며 살아온 사람이 결국 그 돈 때문에 모든 걸 잃고 혼자 남았어요. 유일한 핏줄도 오랜 시간을 함께한 저도 곁에 아무도 안 남았으니까요. 그게 그 사람이 평생 뿌린 씨앗의 열매였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돈 몇 푼 받고 끝낼 일이 아니었거든요. 무엇보다 그 여자, 지영이 어머니가 평생 뒤집어 쓰고 산 그 누명, 그것부터 벗겨드려야 했어요. 그게 모녀한테는 돈보다 100번 1000번 더 중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우리 딸이랑 사위 그리고 지영이까지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우리 다 같이 힘 합쳐서 지영이 어머니의 그거 우리가 제대로 밝히자. 응? 그날부터 우리는 정말 한 식구처럼 똘똘 뭉쳤어요. 사위는 그동안 자기가 모아둔 자료들을 싹 정리했고 우리 딸은 옛날 회사 사정을 아는 사람들을 수소문해 하나하나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하나둘 증언이 모이고 옛날 장부의 앞뒤가 맞춰지면서 그 일이 조작이었다는 것도 드러났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평생 능력있고 빈틈없는 사장 행세하며 살던 그 인간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또 차명으로 빼돌린 재산까지 줄줄이 터지면서 세무서에서도 조사가 들어오고 회사 사정이 급격히 기울었어요. 결국 회사 문을 닫고 말았어요. 평생을 바쳐 일군 잘난 회사를요. 결국 돈도 명예도 회사도 다 잃고 빈손으로 혼자 남았어요. 자기가 평생 뿌린 씨앗을 늙음하게 그렇게 거둬들인 거예요. 남편은 모든 걸 다 잃고 나니까 그제야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어? 나 이제 갈 데도 없어. 전 그 말에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이 한마디 하고 끊었어요. 맨날 사람을 버리기만 하다가 버려지는 게 어떤 건지 이제 당신도 알겠네. 나 이제 당신 눈치 안 봐요. 그러고 살고 싶지도 않고. 다신 전화하지 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명절이면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어요. 우리 딸이랑 사위, 지영이랑 손주까지 그렇게 둘러앉아 도란도란 밥을 먹는데
괜히 눈물이 핑 돌면서 마음 한구석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엔 지영이 손을 잡고 어머니 산소를 같이 찾아갔어요. 지영아, 어머니 이제 누구 앞에서도 떳떳한 분이야. 늦었지만 그 얘기 꼭 드려. 지영이가 산소 앞에 엎드려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그 옆에서 같이 울었고요. 오래 묵은 한이 그제야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정말 겉만 봐선 모르는 거더라고요. 끝까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던 말을 저는 이 나이가 다 돼서야, 이렇게 일을 다 겪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지금 저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고 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집에서 제 손으로 밥 지어 먹고 보고 싶은 사람들 보면서요. 살얼음판 같던 그 세월을 다 지나고 나니 이렇게 마음 편한 날이 오긴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겉만 보고 미워하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너무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그 두 가지를 다 한 번쯤은 다시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